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진의 내 손안의 책방에서는 국내외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작가님들의 책을 낭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짬짬 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 오십시오. 구독은 사랑, 좋아요는 정, 알람은 필수. 아시죠? 자, 오늘은 19세기에 쓰인 가장 중요한 책들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고, 세계 문학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사랑받고 있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대표작 에세이 월든을 준비했습니다. 본 영상은 출판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낭독에 앞서 먼저 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월든, 지은이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 옮긴이는 강승연, 출판사는 은행나무입니다. 법정 스님이 사랑하고 한비아가 추천한 바로 그 책, 가장 많이 팔린 최고의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로우의 생활신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간소하게 살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단순하게 살면 살수록 우주의 법칙은 더욱더 명료해질 것입니다. 라는 법정 스님의 추천 글이 있습니다. 자, 낭독에 앞서 먼저 책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결정판을 내면서 그 다음에 옮긴이의 말, 그리고 숲생활의 경제학으로부터 해서 17편 봄을 마지막으로 해서 월든 호수에서 살았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 맺는 말로 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연보가 있고요. 콩코드 읍과 그 주변의 지도도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살았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인생의 어느 계절에 이르면 우리는 모든 장소를 자신이 살 집터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사는 곳으로부터 사방 11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땅을 살펴보았다. 나는 상상 속에서 모든 농장을 차례로 사들였다. 그것은 그 농장들이 전부 매몰로 나왔고 그 가격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농장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거기서 자라고 있는 야생사과를 맛보기도 하고 주인과 농사일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가격에 상관없이 그들이 부르는 값을 다 주고 사들여서는 다시 그들에게 저당을 잡혔다. 심지어는 주인이 부르는 값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매길 때도 있었다. 모든 것을 인수하면서 토지 문서만은 받지 않았는데 그것은 나 자신의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토지 문서 대신에 그의 말을 신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나는 그의 농장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그 농부를 어느 정도 경작했으며 이런 일들을 충분히 즐긴 다음에는 농장을 다시 농부에게 맡기고 물러났다. 나의 이런 행적은 친구들로 하여금 나를 일종의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게끔 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앉든지 나는 그곳에 살게 될 가능성이 있었고 따라서 경치는 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집이란 세데스, 즉 앉은 자리 이외에 무엇이겠는가? 그 앉은 자리가 시골에 있으면 더욱 좋은 것이다.
나는 쉽게 개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집터를 찾아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집터들이 마을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내가 보기에는 마을이 그곳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었다. 아, 여기라면 한번 살아볼만 하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는 거기서 1시간 동안을 살면서 여름과 겨울 생활을 해보았다. 또 그곳에서 몇 년이란 세월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겨울과 싸우다가 다시 봄을 맞아들이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다. 나의 상상력은 내가 몇 개의 농장 매입 우선권을 갖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이 매입 우선권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전부였고 실제로 내가 땅을 소유함으로써 겪을 수도 있는 따끔한 맛을 본 적은 없었다. 내가 실제로 땅을 소유할 뻔 했던 것은 할로의 농장을 샀을 때였다. 그 농장을 산 다음 나는 그곳에 뿌릴 씨앗을 고르기 시작했으며 씨앗을 운반할 외박기 수레를 만들 재료도 모았다. 그러나 땅 주인이 나에게 문서를 넘겨주기 전에 그의 아내의 마음이 바뀌어 농장을 팔지 않으려 했고 땅 주인은 해약금조로 내게 $10를 주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진실을 얘기하자면 나는 그때 가진 돈이라고는 10센트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10센트를 가진 사람인지 농장을 가진 사람인지 $10를 가진 사람인지 또는 이 모든 것을 전부 가진 사람인지 나의 산술 능력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더러 $10도 농장도 그냥 두라고 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농장을 이미 소유할 만큼 소유했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는 관용을 베풀어 내가 산 값에 농장을 되팔고 그가 풍족한 사람이 아니므로 그 위에 $10를 얹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러고도 나에게는 10센트와 씨앗과 외박기 수레를 만들 재료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청빈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고도 잠시 동안이나마 부자가 된 경험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큰 매력은 예전에 내가 배를 타고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때의 추억이었다. 그때 이 집은 무성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붉은 단풍나무들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숲 사이로 이 집에 개가 짖는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땅 주인이 바위들을 드러내고 속이 빈 사과나무를 베어버리고 풀밭에 자라고 있던 어린 자작나무들을 뿌리째 뽑아 던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농장 개량 작업을 더 이상 진척시키기 전에 그것을 사들이려고 서둘렀다. 이 농장이 지닌 매력들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나는 아틀라스처럼 세계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온갖 힘든 일을 해낼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아틀라스가 고생의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들은 바 없다. 내가 온갖 굳은 일을 하려고 했던 동기나 구실은 다만 이 농장의 대금을 다 치르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것을 소유해 보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의 농장에 대한 나의 체험은 농장에 뿌릴 씨앗만 준비한 것으로 끝나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씨앗은 해가 묶을수록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가려지는 것은 틀림이 없으리라. 그래서 내가 마침내 씨앗을 뿌리게 될 때쯤이면 농사가 실패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여기서 내가 친애하는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 오래오래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농장에 얽매이든 군 형무소에 얽매이든 얽매이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처음 숲속에서 살기 시작한 날은 다시 말해서 낮뿐만이 아니라 밤까지도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한 날은 우연히도 1845년의 독립기념일, 즉 7월 4일이었다. 그때 나의 집은 겨울을 날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한 채 비만 겨우 막아주고 있었다. 회벽도 굴뚝도 없었으며 벽은 비바람에 시달리고 햇빛에 바랜 거친 판자들로 되어 있었다. 판자들 사이에는 넓은 틈들이 있어 밤에는 서늘했다. 곧고
곧게 다듬은 하얀 나무 기둥들과 새로 대빼질한 문과 창문들은 집 전체에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특히 아침에 제목들이 이슬에 젖어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그럴 때면 나는 점심때까지는 나무에서 향기로운 수지라도 배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나의 상상 속에서 이 집은 다소나마 그러한 여명의 특징을 하루 종일 지니고 있었으며 내가 1년 전에 방문했던 산 위의 어떤 집을 기억나게 했다. 그 집은 회벽을 붙이지 않은 바람이 잘 통하는 오두막집이었는데 신이 여행하다 들리기도 하고 여신이 옷자락을 끌며 서성일 만한 집이었다. 내 집 위를 스쳐가는 바람은 산마루를 스쳐가는 그런 바람이었다. 그 바람은 지상의 음악에 끊겼다. 이어지는 선율을, 다시 말해 지상의 음악 중 천상에 속하는 부분만을 실어다 주었다. 바람은 끝없이 불며 창조의 신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드물다. 올림푸스 산은 속세를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어디에나 있다. 내가 이 집을 갖기 전에 소유해본 유일한 집은 보트를 제외하면 이따금 여름에 여행을 할 때 사용하던 텐트 하나뿐이었다. 이 텐트는 돌돌 말려 지금은 다락에 처박혀 있다. 그러나 보트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을 거쳐 시간을 강을 타고 흘러가 버렸다. 이제 좀 더 듬직한 집을 마련하였으니 이 세상에 정착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으리라. 그처럼 가벼운 겉옷만을 걸친 이 집의 뼈대는 내 주위에 형성된 하나의 결정체 같은 것이고 집을 지은 사람인 나에게 반응을 했다. 이 집은 윤곽만을 그린 그림처럼 암시적이었다. 나는 구태여 바람을 쐬기 위해 밖에 나갈 필요가 없었다. 집 밖의 공기가 조금도 그 신선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 안에 있었다기보다는 차라리 문 뒤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 옳을 것인데 그것은 비가 몹시 오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인도의 옛시 하리반사를 보면 새들이 없는 집은 양념을 치지 않은 고기와도 같다라는 말이 있다. 나의 집은 그렇지 않았으니 나는 갑자기 나 자신이 무새들의 이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새들을 잡아두어서가 아니라 내 보금자리를 그들 곁에 만듦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었다. 나는 채마밭이나 가수원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들뿐 아니라 마을 가까이에 와서 노래 부르는 일이 전혀 없는 보다 야성적이고 보다 우리의 흥분을 자아내는 숲속의 노래꾼들인 티티새, 개똥집박이, 붉은 풍금조, 바위종다리, 쏙독새와 그 밖에 많은 새들과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내 집이 그 기슭에 자리 잡고 있던 작은 호수는 콩코드 마을로부터 약 1마일 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것보다 약간 지대가 높았으며 그 마을과 링컨 마을 사이에 커다란 숲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호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마치 산 허리에 자리 잡은 산상 호수인 것처럼 느껴졌으며 호수의 바닥이 다른 호수의 수면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호수는 안개의 잠옷을 벗고 여기저기 부드러운 잔물결이나 잔잔한 수면이 점차 모습을 드러냈으며 안개는 무슨 밤의 비밀회의를 막 끝낸 유령들처럼 살금살금 숲의 모든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이슬마저도 산 허리에서 그렇듯이 여느 곳보다 더 늦게까지 나뭇잎에 맺혀 있는 것 같았다. 이 작은 호수는 8월의 잔잔한 비바람이 불다 멈추다 하는 사이사이에 나의 가장 소중한 이웃이 되었다. 그때는 비록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지만 공기와 물이 다 같이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오후에 한때일지라도 초저녁의 고요함을 지니고 있으며
티티새의 울음소리만 이 기슭 저 기슭에서 들려왔다. 이런 호수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가장 잔잔한 것이다. 호수 위의 맑은 공기층은 얇고 구름에 가려 있기 때문에 빛과 반사로 가득 찬 수면은 그 자체가 지상의 하늘이 되며 나에게는 더욱 소중한 하늘이 된다. 내 집 앞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한층 더 좁은 것이지만 나는 조금도 답답하거나 갇혔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초원은 넓고도 넓었던 것이었다. 호수 맞은편 기슭 위에는 떡갈나무 관목이 우거진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는 서부의 대평원과 타타르인들이 사는 초원지대로 뻗쳐나갔으며 방황하는 모든 인간 가족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했다. 광활한 지평선을 마음껏 즐기는 자 말고는 세상에 행복한 자 없도다. 하고 다모다라는 자기 가축들에게 더 넓은 새로운 세상의 목장이 필요하게 됐을 때 말했다. 아침은 언제나 나의 생활을 자연 그 자체처럼 소박하고 순결하게 지키라는 초대장과도 같았다. 나는 옛 그리스 사람들처럼 항상 새벽의 여신을 숭상해왔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호수에서 멱을 감았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 행사였으며 내가 향한 최선의 일 중 하나였다. 중국 탕왕의 욕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날마다 그대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라.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하고 영원히 새롭게 하라.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루 중 가장 기억할 만한 때인 아침은 잠이 깨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시각에 우리는 잠이 제일 적다. 우리 몸 안의 어떤 부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만 자는 어떤 부분이 적어도 이때에 1시간 동안은 깨어 있다. 어느 하인이 기계적으로 흔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천재성에 의해 깨워지고 공장의 종소리 대신 천상의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새롭게 얻은 힘과 우리 내부의 열망에 의해 깨워질 때만 전날보다 더 고귀한 삶을 시작할 수 있으며 어둠은 그 열매를 맺고 빛에 못지않게 소중한 것임을 입증하게 된다. 그렇지 못한 날은 그것을 하루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나 별로 기대해 볼 것이 없는 날인 것이다. 하루하루가 그가 이때까지 더럽힌 시간보다 더 이르고 더 성스러운 새벽의 시간을 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이미 절망한 사람이며 어두워져가는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이다. 매일 밤 인간이 감각적인 생활을 부분적으로 중단하면 그의 영혼 내지 그 기관들은 활력을 되찾고 새 날을 맞을 그의 천재성은 고귀한 삶을 어느 정도나 성취하기 위하여 또 한 번의 시도를 하게 된다. 모든 기념할 만한 사건은 아침 시간에 또는 아침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 베다의 경전들은 모든 지성은 아침과 함께 깨어난다고 말했다. 시와 예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인간 활동은 그러한 아침 시간에서 유래된다. 태양과 보조를 맞추어 탄력 있고 힘찬 생각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언제까지나 아침이다.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든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일이 어떻든 상관없다. 아침은 내가 깨어있고 내 속에 새벽이 있는 때이다. 도덕적 개혁은 잠을 쫓아내려는 노력이다. 사람들이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왜 하루를 그처럼 쓸모없이 보내는 것인가? 그들은 그렇게 계산이 어두운 사람들은 아니다. 그처럼 졸음에 압도당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해낼 것이다. 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으며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으려고 했으나 삶은 그처럼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불가피하게 되지 않는 한 체념의 트럭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생을 깊게 살기를,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기를 원했으며 강인하고 엄격하게 살아 삶이 아닌 것은 모두 때려 엎기를 원했다. 수풀을 폭넓게 잘라내고 잡초들을 베어내어 인생을 구속으로 몰고 간 다음에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압축시켜서 그 결과 인생이 비천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비천성의 적나라한 전부를 확인하여 있는 그대로 세상에 알리며 만약 인생이 숭고한 것이라면 그 숭고성을 스스로 체험하여 다음번의 여행 때 그에 대한 참다운 보고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악마의 것인지 또는 신의 것인지 이상하게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이 사는 주요 목적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다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들은 개미처럼 비천하게 살고 있다. 우화를 보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개미에게 인간으로 변했다고 하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난쟁이 부족처럼 학들과 싸우고 있다. 그것은 차고 위에 겹쳐진 차고이며 누더기 위에 겹쳐진 누더기다. 우리들의 최고의 덕은 쓸모없고 피할 수 있는 불행한 경우에만 그 모습을 나타낸다. 우리의 인생은 사소한 일들로 흐지부지 헛되이 쓰이고 있다. 정직한 사람은 세물할 때 10손가락 이상을 쓸 필요가 거의 없으며 극단의 경우에는 발가락 10개를 더 쓰면 될 것이고 그 이상은 하나로 묶어버리면 될 것이다. 간소하게 살라.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의 일을 2가지나 3가지로 줄일 것이며 100가지나 1000가지가 되도록 하지 마라. 간소화하고 간소화하라. 하루에 3끼를 먹는 대신 필요할 때 1끼만 먹어라. 100가지 요리를 5가지로 줄여라. 그리고 다른 일들도 그런 비율로 줄이도록 하라. 네. 우리가 집에 앉아 우리 일에만 전념한다면 누가 철도로 필요를 하겠는가? 사람이 철로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다. 실은 철로가 사람 위를 달리는 것이다. 철로 밑에 깔린 저 침목들이 무엇인지를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침목 하나하나가 사람인 것이다. 아일랜드인이든 미국 토박이이든 사람인 것이다. 이 사람들 위에 네일을 깔고 모래를 덮은 다음 기차는 미끄러지듯이 그 위를 달린다. 그들은 정말 좋은 침목들이다. 그리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침목들이 깔리고 기차는 계속 그 위를 달린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철로 위를 달리는 즐거움을 맛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밑에 깔리는 불운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왜 우리들은 이렇게 쫓기듯이 인생을 낭비해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에 9바늘의 수고를 막아준다고 하면서 내일의 9바늘 수고를 막기 위해 오늘 1000바늘을 꿰매고 있다. 일. 하지만 우리는 이렇다 할 중요한 일 하나 하고 있지 않다. 단지 무도병에 걸려 머리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우체국이 없어도 별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우체국을 통하여 중요한 연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내 생애를 통해 우표값이 아깝지 않은 편지는 한두 통밖에 받지 못하였다. 페니 우편 제도는 1페니 줄 테니 자네 생각을 알려주게 하고 농담하던 것이
이제 정말 진지하게 일펜이를 내는 제도가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는 신문에서도 기억해둘 만한 뉴스를 읽은 적이 없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다든가 상해를 당했다든가 사고로 죽었다든가 어떤 집이 불에 타고 어떤 배가 침몰하고 어떤 증기선이 폭발했다든가 어떤 소가 서부철도 노선에서 기차에 치이고 어떤 미친 개가 죽임을 당했다든가 겨울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든가 하는 신문에 실린 소식은 2번 읽을 필요가 없다. 1번이면 충분하다. 원칙만 알면 되지 무수한 신뢰와 응용을 구태여 들을 필요가 무엇인가. 철학자에게 소위 뉴스라는 것은 모두 가십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을 편집하거나 읽는 사람은 차나 마시고 있는 늙은 부인네들인 것이다. 뉴스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보다도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는 것은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나라의 대부 거배옥은 공자에게 사람을 보내 근황을 물었다. 공자는 사자를 자기 옆에 앉히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대의 주인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사자는 공손히 대답했다. 저의 주인은 스스로의 허물을 줄이려고 하시지만 여의치 않사옵니다. 사자가 간 다음에 공자는 말했다. 좋은 사자로다. 참 좋은 사자로다. 만약 우리가 필연적인 것과 당연히 존재할 권리가 있는 것만을 존중한다면 음악과 시가 거리에 흘러 넘칠 것이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분별력을 발휘할 때 오직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들만이 항구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사소한 두려움이나 사소한 쾌락은 참된 현실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숭고한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사람들은 눈을 감아버리거나 졸거나 또는 허식적인 것에 속아 넘어가기로 동의함으로써 자신들의 인습적인 일상생활을 확립시킨다. 아직도 이 일상생활은 순전한 허구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이제 막 소꿉놀이나 하면서 인생을 배우는 어린이들이 어른들보다 인생의 참다운 법칙들과 관계들을 더 명확하게 분간해낸다. 어른들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지도 못하면서 경험에 의해서 바꿔 말하면 실패에 의해서 자기들이 아이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진리가 우주의 외곽 어디에, 가장 멀리 있는 별 너머에, 아담의 이전에, 혹은 최후의 인간 다음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영혼 속에는 진실하고 고귀한 무엇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느님 자신도 현재의 순간에 지고의 위치에 있으며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여 그 시대도 지금보다 더 거룩하지는 않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실을 계속적으로 흡입하고 그 안에 적셔짐으로써만 비로소 숭고하고 고결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우주는 끊임없이 순순히 우리의 착상에 응답해준다. 우리가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우리의 길은 우리를 이용하여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구상을 하면서 보내도록 하자. 시인이나 예술가가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한 구도를 가졌다더라도 후세 자손들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한 적은 아직 없다. 하루를 자연처럼 의도적으로 보내보자. 그리하여 호두 껍데기나 모기 날개 따위가 선로 위에 떨어진다고 해서 그때마저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긴장을 풀지 말고 아침의 기백을 그대로 가지고 율리시스처럼 돛대에 몸을 묶은 채 외면을 하면서 그 소용돌이 옆을 빠져나가자. 만약 기적이 울면 목이 쉴 때까지 울도록 내버려두자. 종이 울린다고 해서 우리가 뛰어나갈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들이 내는 음악 소리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뿐이다. 만약 당신이 사실과 직면하여 똑바로 선다면 마치 그것이 아랍인의 신월도이기라도 한 것처럼 태양이 그것의 양면에 번쩍임을 볼 것이고 그 날카로운 칼날이 당신의 심장과 골수를 갈라놓을 것을 느낄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은 행복감 속에서 삶을 마치게 되리라. 죽음이든 삶이든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각오한다. 만약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목 안에 죽음의 가래 끓는 소리를 들으며 사지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도록 하자.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도록 하자. 시간은 내가 낚시질하는 강을 흐르는 물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 강물을 마신다. 그러나 물을 마실 때 모래바닥을 보고 이 강이 얼마나 얕은가를 깨닫는다. 시간의 얕은 물은 흘러가 버리지만 영혼은 남는다. 나는 더 깊은 물을 들이키고 싶다. 별들이 조약돌처럼 깔린 하늘의 강에서 낚시를 하고 싶다. 나는 셈을 전혀 할 줄 모른다. 알파벳의 첫 글자도 모른다. 나는 태어나던 그날처럼 현명하지 못함을 항상 아쉬워한다. 지성은 식활과 같다. 그것은 사물의 비밀을 식별하고 헤쳐 들어간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나의 손을 바쁘게 놀리고 싶지 않다. 나의 머리가 손과 발이기 때문이다. 나는 최상의 기능이 머릿속에 모여 있음을 느낀다. 어떤 동물이 코와 앞발로 굴을 파듯 나는 내 머리가 굴을 파는 기관임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나는 이 머리를 가지고 이 주위의 산들을 파볼 생각이다. 이 근처 어딘가에 노다지 광맥이 있는 것 같다. 탐지 막대와 옅게 솟아오르는 증기를 보며 알 수 있다. 자, 이제부터 굴을 파내려 가야겠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소박하고 검소한 삶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소로우의 사상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문장. 네, 월든이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